자, 올해는 좀 발표가 예상보다 빨리 나서 저희도 설명회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제 뭐 발표가 나면 이제 뭐 합격하신 분들은 뭐 기쁘겠지만 이제 안 되신 분들 뭐 저도 이제 떨어진 경험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요즘에 1년에서 제일 좀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인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또 더 힘들었던 거는 그 합격을 예상했는데 떨어진 분들이 그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성적표 공개되고 며칠 동안 이제 저도 많이 이제 합격하신 분하고 안 되신 분들의 성적표를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뭐 원인을 찾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CBT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저도 학교 강의도 나가고 채점도 많이 해봤지만 이 손으로 쓸 때는 이제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잘 안 읽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보고 뭐 이렇게 통채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을 맞추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5점인데 답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기본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특이하게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와서 학생들 보면 답은 거의 맞춘 것 같다 자기가. 그래서 시험 보면서 뭐 문제를 읽으면 이제 판례 같은 거 내면 답을 알잖아요. 근데 그 예전 같으면 그 정도 맞추면 선택형도 뭐 100개 후반대, 그 108개, 9개 정도 나오고, 그럼 이제 그 뭐야 사례 기록까지 해가지고 보통 보면 한 920점, 30점 이 정도가 나왔던 사람들인데, 근데 올해도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 920, 30 정도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뭐 떨어진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그래서 그 원인을 찾자고 보면 이제 CBT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내용이 이제 한눈에 싹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첨삭반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손으로 쓰니까 이렇게 이제 첨삭할 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학생한테 이게 뭐라고 쓴 거냐? 그럼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뭐라고 썼는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읽으니까 이제 그 뭐야 결론만 맞으면, 결론은 뭐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점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첨삭반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대다 이제 성적이. 그런데 어떤 분은 막 1000점을 넘어가고 어떤 분은 이제 성적이 이제 별로 향상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역으로 이제 제가 채점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동안의 채점 그분들 두 답안지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논거 같은 것도 충실히 쓰고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된 논거를 쓰고 결론은 뭐 두 분이 똑같이 맞췄는데, 근데 안 되신 분들 보면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듯한 이제 논거를 쓰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동안은 좀 감춰질 수 있었는데 손으로 쓰니까, 근데 이게 CBT가 되니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은 저도 뭐 일회 변신 때부터 강의를 했지만 선택형 110개를 넘고 떨어진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얘기만 들어봤지 뭐 누가 그랬다더라, 뭐 100 몇 개 맞고 뭐 이렇게 시간 안배를 못해서 뭐 떨어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만 봤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희한하게 뭐 108개, 9개, 그 다음에 심지어 110개를 넘기고 떨어진 분들을 뭐 제가 직접 성적표를 봤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이게 커트라인에서 이제 조금 아쉽게 떨어지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는 솔직히 뭐 차라리 CBT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거였으면 붙을 수 있는 점수인데 오히려 CBT가 본인한테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제 이런 서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겪고 나서 이제 분석을 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큰 이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시든 이제 1년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선택 사례 기록을 다 대비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뭐 선택형 문제풀이, 사례형 문제풀이, 뭐 답안 작성 이런 것들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와가지고 내가 문제풀이 연습이 부족해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하시면서 보통 이제 다시 공부를 할 때 이제 내가 그 작년에는 이제 뭐 강의 듣고 이러냐고 연습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봤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올해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뭐든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작년에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변식 기출도 다 못 풀고 시험장에 가서 성적이 안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시기출을 푸는데 변시기출뿐만 아니라 뭐 법정형 문제도 한 5개년 거 추가해야 되겠다. 그럼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못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1번부터 풀기 시작하니까 내가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면 한 문제 갖고 뭐 1시간씩 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뭐 공동저당 문제 복잡한 거 나오면 선택형 문제 지문만 한 10줄인데 그리고 밑에 판례 보면 요즘 판례도 길잖아요. 판례 요지만 막 12줄 돼 있고 뭐 밑줄 쳐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그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자꾸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한 문제 1시간씩 걸리는데 하루에 몇 문제 풀겠어요? 끼케야 뭐 15문제, 20문제 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변시 선택형만 해도 지금 13년도니까 기출문제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해도 1년 동안에 많이 봐야 우리가 뭐 7과목을 하는데 선택 과목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봐야 한 2-3번 본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80개 맞았는데 올해도 뭐 82개, 3개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제 저기 선택 뭐 기출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그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사례주 또 뭐 기출 문제, 면모 문제 구해가지고 또 풀면 아는 것만 풀리고 모르는 것도 이게 해설이 무슨 말인지 또 거기도 판례도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계속 책만 바꿔가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죽어라고 해가지고 뭐 첫 해 뭐 820점 맞았는데 그 다음에 공부 1년 죽어라고 했는데 850점 맞고 그건 그냥 자연 상승분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820에서 850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할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은 제가 뭐 그거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민사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러니까 기본 내용만 봐도 안 되고 문제만 풀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기본 내용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암기장이든 뭐든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이제 오늘 대리를 공부했다. 그럼 대리 공부하고 선택형 문제를 보면 암기장에 있는 판례도 있을 거고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건 지워 나가고 그러면 어차피 마지막에 암기장 한번 보고 들어갈 텐데 그 보고 풀 수 있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나중에 시험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선택형 문제에서 뭐 암기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어느 책이든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법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수험생 때 주변에서 그런 사람도 많이 봤지만 내가 보는 책에서 있던 판례들이 전부 다 사례나 뭐 선택형에 나와야 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민법만 해도 2000페이지짜리 책을 봐도 빠지는 판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뭐 암기장이든 뭐든 뭐 본인이 이제 한 권을 정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형 풀고 사례형 풀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사례형 문제집 따로 선택형 따로 이렇게 되면 민법만 10,000페이지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그걸 볼 수가 없죠 사람 이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느니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뭐 수강생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적으로 이제 안 되신 분들이 뭐 그런 경우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원인은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CBT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뭐 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제 뭐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또 이제 역으로 이게 또 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좀 공부 실력이 되신 분들은 쓸 말이 많잖아요.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빠르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풍부해지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답안지를 봤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 쓰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래서 950점을 맞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막 1000점을 넘어가고 이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평상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NC니까 자기도 손으로서도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재작년은.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보면 자기가 쓰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매년 보면 비슷한 이제 이 정도 쓰면은 합격하고 이 정도 쓰면 한 900대 뭐 950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뭐 이제는 뭐 1000점 넘어가고 완전 고득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실 때 뭐 어떻게 공부를 하든 뭐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론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자료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 뭐 저기 뭐 상담이나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법 강의하는 이종모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발표 나고 우리 종합반 커리큘럼을 보시면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분량을 이제 그러니까 투입되는 노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비교적 상법은 저는 변두리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과 분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학원에서 할 거고, 특히 이제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조문과 판례가 지문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도 판례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법은 다른 과목과 좀 다르게 매년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정해진 쟁점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한 걸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사례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중요한 판례로 부각됐던 것들이 사례화 되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꽤 논점이 많거든요.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훨씬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훨씬. 그리고 변호사님이 CBT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저희 지금 합격했다고 연락 와서 이제 막 점수 캡처해서 보내준 학생들 중에 붙은 친구들을 보면 다 60점이 넘어요. 잘 나온 거잖아요. 민사 3문만 봤을 때.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카톡으로 이제 새벽에도 질문 받고 음성으로 답변 보내드리고 하는데, 평소에 이제 계속 질문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친구들의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답안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논점을 잘 짚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점수 잘 안 나오는 분들 답안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호속용 책임이라고 했을 때, 상호를 뭐 비슷한 걸 썼으니까 속용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부분이 동일하면은 그것도 속용으로 본다는 판례의 태도를 지적해야죠. 근데 그걸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뭉뚱그려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는데,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법의 경우에 변호사 시험 그 채점 기준표를 보면 본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나눠져 있고, 이 본론에 예를 들면 의, 요건, 효과가 있고, 요건에서 상호 속용에 대한 배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반론에 해당하는 본론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 근데 결론에서 뭐 이 정도 주요 부분이 동일하면 나는 상호 속용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그걸 나이가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배점은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본론과 결론에. 근데 거기다 안 쓰고 소결이나 본인 마지막 결론에 그걸 써서 내가 언급은 다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답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CBT가 됐으니 더욱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쓸 수 있고 일반론이 매우 풍부해야 되는데, 그 일반론에 대한 양이 상법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상법은 1년에 판례라고 해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한 두세 개는 다 보험입니다. 어음은 거의 판례도 없고. 그러니까 정리할 판례도 적고, 쟁점도 비교적 나오던 것들이 맨날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조문 중요한 거 체크하고, 판결문 전체를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지 중에 중요한 부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는 기출만 풀어보셔도 됩니다.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최근 판례만 붙이면 돼요. 물론 이제 기출도 13회분이 쌓여있다 보니까 꽤 많은 양입니다. 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쟁점은 저희가 최근 판례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쟁점만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CBT가 됐기 때문에 일반론이 흐름에 따라 적절한 곳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잘했다고 어떻게 판단해요? 저랑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면서 답안 작성. 그런 분들 올해 점수 매우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믿고 같이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상법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서창규라고 합니다. 아마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법은 마지막에 공부하죠. 아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공법에 눈을 돌릴 텐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공법 같은 경우는 헌법행정법이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공부를 적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사법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공법에서 점수차를 벌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시면요.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 보면 그동안 공법 점수가 엄청 낮게 있다가 올해 공법 점수 완전히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제가 공법 중에 행정법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헌법까지 제가 같이 비행을 해요. 그 이유는 수험생들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 이게 제가 특강을 얼마 전에 했어요. 한 3일 전인가 특강을 해서 아마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놨을 텐데 그 자료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이 여러분이 공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 공법 공부를 사실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배우는 그 과목 중에서 가장 두리뭉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뭘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 특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이 기본적으로요 공법이 이게 보시면 여러분 이 헌법하고 지금 행정법이 있는데 이걸 두 개의 법으로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하나에 하나고요. 공법이 왜 나오느냐 하면 공법은 이렇게 이제 국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입법, 그 다음 행정, 사법이 이제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일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쪽에 누가 있냐면 이쪽을 사회라고 그러고 이쪽에 지금 국민이 있잖아요. 그럼 행정법이든 기본적으로 헌법이든 간에요. 국가가 사회로 침범에 들어올 때 국민이 이게 불만을 가지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만든 게 공법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든 간에요. 국민이 불만이 있으면 이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 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행정 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소송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축에 딱 두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헌법 소송이 됐든 행정 소송이 됐든 국가 작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작용은 입법, 사법, 행정인데 이걸 크게 두 개 나누면 입법부는 실질적 의미 입법도 하고 실질적 의미의 처분도 한다고요. 이 행정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처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쪽은 뭐가 하느냐면 이 친구는 재판도 하고 실질적 의미의 처분도 한다고요. 그러니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디로 가든가요? 이쪽으로 숑 가는 거야. 그 다음 이 남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쪽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일부는 이쪽으로 간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법은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국가가 하는 국가가 하는 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그에 불만을 품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우리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할 이분화라고. 관할 이분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할 이분화라는 게 뭐냐면 국가 작용 중에 일부는 행정소송, 일부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물어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송 요건하고 본안만 묻지 않던가요? 소송 요건에서 여러분들 헌법 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모든 그 중에 뭐 자기 관련성부터 해가 직접성, 현재성 있잖아요. 이 자기 관련성은 행정 소송에서 말하는 원고 적격으로 가는 것이고요. 직접성 있잖아요. 예, 직접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충성이 있잖아요. 이걸 합치면 이건 대상 적격으로 가는 거고. 현재성은 어디로 가죠? 소위 이구로 간다고요. 행정 소송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면 헌법과 행정법을 별개로 분리해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본안은 간단해요. 모든 공법의 기본은 뭐냐면 같이 먹고 살자주의예요. 그래서 공익도 일정한 양보하고 사익도 일정히 양보하자. 그래서 균형 맞는 게 뭐예요? 그게 비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공법 답안 쓰면서 비례 원칙 검토 안 하고 나왔다. 그럼 가락 답안이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헌법과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헌법, 행정법 공부하실 때 계속 강조드리고 싶지만 두 개의 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 법학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뭐 법 조문하고 판례가 결합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특히 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판례가 거의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기본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같은 경우는 기본권 파트는 판례가 달달달 외워서 그냥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통치구조론 파트 같은 경우는 부속 법령이 연결된 게 많아요. 그 부분 외우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체계 속에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는지 행정법원으로 오는지 이걸 구분하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소송요건 단계에서 행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와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같은 말인데 명칭만 바뀌어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만 아시면 공법 공부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공법에서요, 사암포섭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비례원칙 사암포섭할 때, 뭐 여러분들 수단의 적합수법에서 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행정법에서는 적필상에서 대입하고 하는데 사암포섭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리 단계예요. 단계별로 요 단계 밟았으면 검토되어 있으면 그냥 점수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암포섭 하실 때는 여러분 인생 역정, 인생 살아봤던 거 그냥 쓰셔도 돼요. 그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암포섭 갖고 자꾸 그러는데,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은요, 이 행정법 어디 갔어요? 이 법은 가장 역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뭐예요? 학설이잖아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설을 하고, 원래 법학의 기본은 학설, 그 다음 판례, 검토해서 검토된 걸 갖다가 사안에다가 이렇게 포섭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지키는 게 맞아요, 원래 FM이. 맞는데 이거 다 쓸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학설의 제목 정도라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대로 문제 푸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학설 소개 정도 하시고, 판례 소개하시고, 판례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하면서 나는 판례대로 검토하겠다고 하시라고. 근데 일일이 다 쓰기는 아마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공법 공부하실 때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소송법 중심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을 갖고 공법 체계를 다 잡으셔야 돼요. 다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크게는 어떻게 나누라고요? 소송요건 검토하는 거. 그 다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법치에 반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다시 이거 보세요. 국가가 국민으로 내려올 때 적용하는 대원칙이 법치주의라고요. 행정법에서는 이걸 법치의 행정에서 튀어나온 걸 가지고 담당한다고. 그래서 국가는 법대로 했는데 말이 맞냐고 그러는 거고, 국민은 법대로 안 했는데 왜 말이 맞냐 하면서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법을 준비하실 때는 국가가 국민 쪽으로 내려올 때 법치를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1단계에서 소송 요건을 검토하고, 2단계에서 본안에서 비례 원칙 검토한다고 생각하고 책을 다 읽어 나가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소송 요건에서 명칭들, 뭐 자기 관련 승인이, 뭐 직접 승인이, 보충 승인이, 현재 승인이 하는 것은 행정법으로 바꾸면 자기 관련성은 원고 적격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3자가 문제되는 거라고, 직접 3대의 아닌. 그 다음 보충성 같은 경우나 직접성은 행정법원을 거쳐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할 입원하라고. 그래서 그런 행정법원에 다툴 걸 왜 헌법재판소에 오느냐. 그게 대상적격이라고. 그런 논의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성은 이미 게임 끝났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다투냐는 거죠. 그게 소유이익이잖아요. 그거 말면 다 해결이 돼요. 그걸 정리해서 제가 특강으로 만든 게 얼마 전에 제가 특강에서 올리는 자료가 있거든요. 오늘 자료 받으셨죠? 그걸 꼼꼼히 여러분 읽고 그 특강 한 3시간 촬영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듣고 나시면 공법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감을 잡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자세한 공부 내용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명회 일요일날 참석해 주셔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올해 시험이 좀 뭐 CBT 문제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뭐 부분들도 또 좀 특징적이라면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형사법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도 처음 원래 뭐 반응이 없죠. 그 부분은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제가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늘 지금 제가 이제 5년, 6년 차 강의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사법시험부터 오랜 수험 기간 거쳤고,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뭐 무수히 많이 떨어지고, 이제 사법시험 1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받아줘서, 뭐 아시잖아요. 영남대. 그래서 이제 또 로스쿨에서 또 변호사 시험을 또 준비했었고, 또 뭐 여담입니다만, 잠깐 1년 정도 또 학원가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시각을 좀 보고 있는데,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변호사 시험이라는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8개월 정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과정을 거쳤던 3년간 로스쿨 과정을 거쳤고, 또 졸업시험도 보셨고,
예, 또 수험 공부도 뭐 NC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떻게든 하셨던 분들이라 제가 보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이 수험 대비 시각에서 오는 차이점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또 사람마다 또 늘 말씀드립니다만 꼽히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뭐 한 해 정도 우리 결과 지상주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미 시험 보고 발표 날 때까지 충분한 또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년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나간 걸에 대해서는 후회 이런 거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때 본인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 판단을 의존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 학원이 됐던, 뭐 주위의 사람이 됐던, 예, 좀 자기를 객관화해서 수험을 대비할 수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동일해요. 저희들은 객관식은 많이 맞추는 거고, 사례 기록은 산출된 답안지에 채점 기준표에 맞게 득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던 모르던 상관없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은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늘 강조드리는 이제 객관식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형사법 내용은 변론으로 좀 뒤에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그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요청드리고, 어차피 이거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이유 모르겠어요. 오랜 기간 이렇게 수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언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시험에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연민 이런 거 아닌데 그냥 동일시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 반평생을 뭐 내가 수험관을 못 떠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래서 객관식인데, 변사시험 객관식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풀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거의 인생 전부가 객관식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수능부터 해가지고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놈의 법학 객관식만 들어오면,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상하게 좀 접근을 하셔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부하고 객관식을 내가 아는 걸 짐을 맞춘다? 맞춥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수험은 늘 강조드리는 게 기술입니다. 어쨌든 합격하는 기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암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써야 되느냐. 객관식은 익힌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익숙해지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옛날 과거의 사법시험 1차, 그리고 공무원 시험요. 한두 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만 퍼펙트하게 익히고 있어도 120개 나옵니다. 무조건. 거짓말 같죠. 물론 최신 판례 좀 첨해서요. 그리고 저보고 뭐 이제 주위에서는 뭐 직신, 예, 뭐 간증해 드릴 수 있어요. 뭐 저기 증거도 다 제출해 드렸잖아. 객관식 최신 판례 지문을 제가 변형을 해서 올렸는데 OX로 거의 뭐 80% 이상, 저도 깜짝 놀라서 뭐 내 거 보고 냈나? O지문 말고 X지문요. 예, O지문 누구나 낼 수 있어. 그것도 뭐 찍은 거죠. 그 많은 지문 중에 지문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OX를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심지어 OX로 바꾸는 포인트까지도 동일하게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유출됐냐 아니면 뭐 찍시냐, 그게 아니고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을 출제할 때. 그래서 객관식을 일단 익힌 다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조만간 강좌 개설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하기가 좀 그래서 체화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학습한 걸 답안지 쓸 때 그 디테일하게 이 머릿속에서 현출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내가 말로 하는 건 써집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암기가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쓰기 귀찮으신 분들은 말이라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객관식은 익히는데 어떻게 익힐 거냐, 개별적으로 좀 오세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강좌를 열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또 하나, 나 공부하면 객관식 올라가겠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8개월이라는 시간과 또 로스쿨 과정에서 우리가 옛날처럼 뭐 기본서를 통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겪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 기본서를 읽으면서 취해야 될 장점들만을 객관식 풀이를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객관식 이 정도로 좀 가름하시죠. 그러면 이제 사례형인데 어떻게 공부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제 CBT잖아요. 예.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답안지에 내 답안을 현출시키는 겁니다. 뭘? 득점이 될 만한 거예요. 형사법만 먼저 좀 얘기하면 쟁점, 죄명을 하나 빠뜨렸다.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잘 적어도. 그럼 우선적으로 쟁점 누락을 하면 안 돼요.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죄책 문제인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례집을 펴놓고 이걸 찾는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또 지치죠. 네, 지쳐요. 양도 많고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도 익히는 겁니다. 법학에는 창조 있어요. 물론 예, 있는데 다 모방이에요. 모방이고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합격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전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문제도 그랬고 예, 새로운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법전협 대외비 처리되고 있는 체기표를 대외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다 시험 문제 내고 그러는 거라서 익히세요. 그것도.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죄책 문제는 뭐 똑같이 났잖아요. 그냥 구조, 사례 구조 똑같이 났고 형소법도 마찬가지 쟁점 다 기출문제였고 최신 판례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난 건데 뭐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고 특이하게 났던 질문들 한두 개 정도는 좀 기출 조금 틀어서 낸 건데 물어보는 걸 틀어서 냈을 뿐이지 뭐 생소한 문제가 나왔던지 그러지 않았어요.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오면 물론 시험장 임팩트 있죠. 들어가면 사람 멍해지고 뭐 좀 그런 거 있는데 또 약간 빠져나와서 보면 충분히 난이도가 높다면 뭐 높다? 그러니까 형사는 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사례는. 기록은 좀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럼 사례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쟁점 추출하는 것도 익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응용이 있는 거예요. 응용이. 지금 똑같은 기출 지문을 섞어서 계속 내는데도 그 쟁점을 못 뽑아낸다. 이거는 내가 보기 약간 공부를 좀 거만하게 하시는 것 같아. 다르게 얘기하면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알면 이거 내가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시간을 투자를 못 했으니까 오픈북을 줘도 못 찾아낼걸요. 시간 많이 줘도. 그래서 익히시자. 그걸 기반으로 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기출 중요성. 그럼 기출을 하고 그 위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 분리시켜서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쟁점 추출만 할 땐 쟁점 추출만 해라. 그리고 쓸 때는 내가 뭘 쓸지 나오잖아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지미수 쟁점이 잡혔다라고 하면 중지미수에서 써야 될 내용들이 머릿속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연습이 돼 있든 어쨌든 또 답안의 요소에 들어갈 요소들 뭐 형법 다 아시겠지만 객관, 주관, 써야 될 단어들, 키워드, 현출해야 될 부위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분리하시고 그 결합은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많으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모든 사례 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모든 사례. 물론 과목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인데 기록형은 형사기록형만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왜 민사 청구 취지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형사법 여러분들 테스트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변호인 의견서에도 그렇게 적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판형 문제 나온다 면소 그러면 당연히 선고 확정이라는 그 기준 시점을 잡아줘야 돼요.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소사실 그 범죄 사실에 어느 정도 나열을 하고 관계, 미침, 결론, 면소 써야 될 단어들 다 유닛별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되게 뭉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론 형제실 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득점 포인트인데 예,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CBT 도입되고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외워두면은. 그래서 또 기록형은 증거법을 제가 기록형을 위한 증거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강을 하긴 하는데 증거법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기록형에서 증거 능력에서 한 10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다 받아가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쓰면 점수 주는 거잖아요, 쓰면. 올해도 무거제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안 나온 쟁점, 기출은 안 됐던 쟁점 나올 거다. 공모 아닌 공피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 뭐 그대로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나왔다. 오, 좋다. 내가 안다. 어떻게 쓸 건데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용작성 피신조서 남의 거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하기 때문에 312조 1항 2항에 따라서 증거능이 없습니다. 예, 사망이죠. 예, 사망에 따라 증거능이 없습니다. 라는 이 문구를 그대로 갖다 좀 박아주면 되는데 뭐 이상하게 자꾸 줄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쓴 사람과 대충 좋은 나이라고 쓴 사람의 점수차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0점 몇 점씩이라도 누적되면, 잽이 누적되면 점수 훅 깎입니다. 원점수가. CBT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제. 예,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 다 챙겨주면 점수가 교수님 아마 원점수 조정할걸요? 득점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 점수가. 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수험은 전략이다. 계속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언제든 상담 요청을 해 오세요. 그러면 이런 예도 있었어. 이런 예도 말을 못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공부는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들. 조금 일반 공부 안 해서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 말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좀 안 나와. 그럼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놈의 마인드, 내가 풀면 되겠거니 하는 그 마인드. 안 풀어서 틀린다는 이상한 생각. 물론 안 풀면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아무리 초능력자 아닌 다음에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맞춰요. 순환을 못했어요. 시간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게 시간을 쓰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지문을 읽을 때, 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개별적 차이가 있는데 지문 장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상담을 하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라고. 그럼 제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조금 제가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좀 지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겉돌게 읽으시면 소설책 읽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 좀 감을 익혀드리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 아무리 강의를 해도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개개별로 좀 상담하시고 사례군들 좀 모아서 몇 분들 상대로 공부 방법론 이러니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좀 포장을 잘할까 좀 과장님하고도 좀 말씀 나눴는데 한번 그럴싸한 이름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한번 광고를 한번 내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쉬운 분들이잖아요. 그럼 필요하면 저 인간이 내 얼굴 대면하기 너무 싫다 그런 거 아니라면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상담을.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어떤 강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선생님 시간을 뺏어서 그럼 그래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이 떨어지는지 내지는 올해 시험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좀 분석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제3자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한 거라면 충분히 좀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가십시오. 아직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8개월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7개월인데 7개월 동안 학교 가는데 전혀 지적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시간을 또 그리고 이렇게 좀 평면적 시간을 쓰게 되면 한 과목부터 1개월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책상에 딱 앉았어. 그런데
집중력을 100이라고 쳤을 때 앉자마자 100이 오나요? 한 10분 있다 100이 올라가. 그럼 또 그 2시간째 그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뇌과학자가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떨어져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의지도 떨어진 그 시간에 앉아 있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효율성 있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학원 강의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줘야 돼요. 물론 공부 안 하면 답 없고요. 예, 공부 안 하면 절대 순공이래요, 순공에. 그럼 순공이 무슨 정의로 순공을 하라 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 시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시간 안 나오면 뭐 답 없는 거고. 예, 물론 뭐 그거는 이제 그 좋은 DNA를 받아서 한번 뭐 다 기억한다 뭐 그러면 또 그것도 달라지는 문제고요. 예. 이제 평균치를 봤을 때 그런 것들 하고요. 너무 심리적으로 휘말리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특정 로스쿨이라는 집단 내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또 좁으니 뭐 변호사 시험을 보겠다는 또 이 어떤 집단 내에서 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 또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N시든 뭐 NN시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수험적으로 뭐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방법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컨닝을 하든 뭐 칩을 박든 뭐 예, 불법이 아닌 위법이 아닌 선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 이상으로 좀 마치고요. 예.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학원 통해서 제 연락처를 달라 내지는 이메일을 달라라고 하면 예,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랑 조율해서 또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하시고 형사법 관련해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뭐 컬이 잘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객관식을 좀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특강을 좀 열어서 예, 좀 채워 드릴 테니까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